오늘은 애니미즘에 대해서 합니다. 애니미즘은 1번 정의가 만물에는 영이 있다죠. 만물에는 영이 있고. 요 만물에는 영이 있다가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로 더 들어가면은 어렵고도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면 영이 만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은 되게 비물체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반드시 영이 영발을 발휘하려면은 물체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 뭐야? 그 영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물체를 통해서만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영은 이거 되게 재밌죠? 어디나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 조건에 의해서만 힘이 표현이 되니까 영이 정말 중요하고 겁나고 파워풀한 것인데도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조건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이 중요도를 둘을 놓고 따질 수는 없는 되게 공교롭고도 재미있는 현상이 있네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영이 있다가 예를 들면 심신이원론이랄까,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이랄까, 이런 그 고전적인 이분법을 쓰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신이원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과 신체 이분법에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이 더 중요해, 신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두 개에 나눠진 것 중에 뭐가 더 지배적이야, 결정적이야를 따지긴 하는데, 만물에 영이 있다는 개념은 그런데 뭐 몸 없이 영이 힘을 못 발휘하니까 그다음에 그러더라도 영 자체가 영이야말로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안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영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결합을 좀 주목하게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영이 모든 물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책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남해나 선생님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영이 이런저런 몸을 다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전제 조건 때문에 책과 남현아라고 하는 존재의 그 몸체성 있지 않습니까? 몸체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죠. 어떤 영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남현아가 책보다 중요해. 인간이 물건보다 더 중요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애니미즘 개념을 쓰면은 만물의 동등성을 논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올지, 복수로 들어올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지, 인간 자체가 자기 정신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주체가 소외를 겪는다 할 수도 있고, 정신이 분열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에드워드 타일러의 원시문화 2권 14장에 보면은 샤먼의 빙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묘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가 빙의라고 하는 샤머니즘 이런 거 보면 인간의 몸도 물체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이런 생각도 애니미즘에서는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영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함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미야자와 겐지라든지 이런 동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화는 동식물이 다 말하니까 이런 영개념을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화에 동물과 식물, 광물, 연필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람이란 얘기를 한다는 그것을 떠받치는 거는 만물에는 영이 있다? 요거를 이제 따라간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의 원시문화는 오늘 읽을 부분은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이 중요한 이유는 11장, 12장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11장, 12장에서는 영이 물체를 가진다. 몸이 있다. 그래서 영이 재밌죠. 무슨 우리가 그 요새 드라마에도 요새 하여튼 귀신도 아닌데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 선지 없고의 그 주인공도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히어로는 아닙니다. 그 남자도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걔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떠받치는 것도 우리 존재가 이 시공간에 갇혀있지 않다는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어떤 자가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간을 여기에 안 갇혀 있다는 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에드워드 버네 타일러의 말에 따르면은 애니미즘에서 출발한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영웅물이나 시간 여행자도 시간을 옮겼을 때 뭐 건들 수 있는 게 있고 건들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런 조건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영이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지만 되게 물체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 법칙에 걸려 있다. 어떤 좀 더 광의의 자연 법칙에 영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버네 타일러 2권의 번역된 책 2권의 11장 12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 개념은 왜 나온 것일까를 이해하는 13장이 있고 그 영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다루는 14장입니다. 14장에 따르면은 만물에 영이 있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야생의 인류가 죽음을 사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죠. 그러니까 영개념이 요청이 된 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하다가 나온 개념이다라고 타일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일 경우에 죽음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인간의 병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그 원인을 죽은 영혼, 그러니까 저 세계로 간 영혼이 현 세계에 있는 자에게 발휘하는 힘으로 해석을 하면서 병을 치유하고 죽음을 이렇게 앞에서 조금 시간을 벌려는 노력을 죽은 저편으로 넘어간 영혼을 관리하고 이렇게 좀 달래면서 하고 있어라고 해서 14장 같은 경우에 옥현 선생님이 보시기 좋은 장이 되겠네요. 치유술로서의 영혼 관리 이렇게 그래서 그 수정 선생님이 써주신 지난주 후기에 보면은 영혼의 제작자죠. 제작자. 맞나요, 수정 쌤? 네네, 영혼의 제작자. 그러한 그 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영혼을 관리술이랄까? 영혼을 잘 이렇게 먹이고, 말로 잘 구슬리고,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을 고치는 거죠. 요런 거. 재밌습니다. 옥先生 어떠십니까? 14장 같은 경우에 인상이랄까? 그, 그 니그로의 늙은 추장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 뭐, 머리카락이나 막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거기에 영역이 있고 그걸로 의식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음, 하여튼 영역이 안 나오면은 이제 얼버무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자기가 걸려 넘어진 돌을 보고 아 그대 거기 있었냐고 네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하여튼 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거를 막 발견하고 뭐 거기 있는 힘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게 만물의 영이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그랬습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만물의 영이 있다 이러면 갑자기 유리쌤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행여, 이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어, 행여자라고 하는 게 안 좋은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유리쌤이 이제 산책자. 그런데 티밍골드 방식으로 더 세게 써서, 행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의 제목으로 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약간, 그러면 산책을 한다는 게 만물의 영을 발견하는 행위야.
그래서 되게 애니미즘적 산책이라는 게 있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옥현쌤 말씀을 받아서 초반에 이렇게 인트로처럼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 일단 옥현쌤 글을 읽어볼까요? 옥현쌤 글을 읽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허남 선생님이 이제 입문서에서 강의를 해주는 허남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선시대에 굶어 죽은 부모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죄를 많이 지내는 그 뭐 하층민이랄까 민중이랄까 그 삶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인문세의 윤현주 선생님께서 아 부모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낯설다라고 하셨어요. 뭐 지나가다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들었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는 주로 자식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부모보다는 자식 걱정을, 뭐 세대가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원시문화로 들어가 보면은 이 13장이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애니미즘을 쓰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역으로 말하면 늘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늙고 어디 가는 거니까 이 노년이라든가 여기 지금 이 다음에 대한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생각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방식, 둘 다 미래관인데요.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한다 할까? 안 하는 게 좋다 할까? 그 다음에 요율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되는데, 공희숙 선생님의 현자들의 죽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니미즘적 사고가 아주 활발한 데는 되게 적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증거의 하나가 이 장소, 죽은 자의 장소가 늘 눈에 이렇게 있는 거죠, 늘 눈에.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장소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 문화랄까요? 그리고 죽은 자의 장소만이 아니라 부패하고 버려지는 것조차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되게 이렇게 표백되어 있잖아요. 쓰레기차 낮에 안 지나가잖아요. 낮에 왜 안 지나갈까? 똥 차본 지도 오래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자체 간에 되게 그렇게 표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영원한 젊음 뭐 이런 게 표상이 딱 돼서 죽음에 대한 명상을 안 하는데 공간적으로도 물체적으로도 거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게 아주 글쓰기에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를 읽거나 애니미즘을 보는 거는 넓게는 나고 죽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건데 그 명상의 핵심 하두가 죽음이라는 거를 동화는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화. 다음 시즌 동화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안데르센 무민 이렇게 갈까 싶기도 합니다. 무민도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북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즌의 동화를 읽을 때는 죽음관을 이렇게 더 찾아보게 된다거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옥 선생님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도시가 표백돼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게 제한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죽음 같은 것도 네네. 상의하기 어렵고, 네. 뭐, 진짜 영혼 같은 얘기도 사실 드라마에서나 보지. 네네. 네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없다를 밝혀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혼 개념을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동아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잠깐 현실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접근하는 태도니까요. 그런데 영혼 개념을 써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까 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내가 이 지금 존재하는 여기를 어떻게 감수하게 되는 건가? 이 개념의 사고적 효과죠. 네,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말에 조몬유적지에 갑니다. 거기 가면은 어떤 거를 동아인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미야자와 겐지 마을에서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을.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뭐 어디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야자겐지 동화마을 가기 전에 가는 그 곳이 조몬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15,000년 전부터 기원전 400년 아니면 저 뒷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15,000년 전이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취락을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덤의 위치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기현 선생님께서 인문세 홈페이지에 조문 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브로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문이 시대 구분이니까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데 1기, 2기, 3기, 4기가 진행되면서 취락이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묘지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런 게 동아인력적 관점에서도 이런 조건의 이렇게 물체적으로 묘지를 공동체 안에 확 끌어당기면, 그러면 거기 가서 이게 당연히 애니미즘을 되게 활성화시키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정쌤 지금 어떤 생각이? 그 타일러의 원시 문화를 읽다 보면 그 애니미즘 사상이 정말 우리 곳곳에 안 스며든 곳이 네네.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아, 같아요. 그거 웃기죠. 다래끼. 다래끼 흑마술이잖아.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유를 극대로 끌어올리면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대한 저장고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 묘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것과 함께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요런 조문유적지에 가면 토기에 무늬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년 전에 동시대어 그 어디에도 없는 무늬가 나와요. 이거를 일본이 국뽕이다 이렇게 갈 건 없고, 되게 인류 공통의 유산이죠. 인류 공통의 유산. 그런데 그렇게 물건에 장식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빗살무늬 토기 보면은, 아니, 담으면 그만이지, 금을 왜 굽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시죠? 저는 들었는데, 바쁜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혹시, 밖을 외관을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니미즘인 거죠, 애니미즘. 그 안에 뭐가 담기는데, 아무거나 담을 거야? 이게 고도로 추상화되고 적극적인 사고고, 타일러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미개한 민족들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애니미즘은 영의 교리라고 하잖아요. 법칙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에잇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법칙을 다 생각하고 떠올린 개념이다는데 그러면 원시 톡이 있지 않습니까? 톡이. 그러니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도자실에 있는 청자, 백자도 마찬가지고 그 기원에 있는 그 장식을 한다는 거 물건에 그 실용을 떠난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역에 대한 힘에 대한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조문유적지의 그 토기의 무늬가 특히 어떤 토기가 핵심이냐 불꽃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진짜 영에 대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명상하고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요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물체적인 생각을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가 중요하고 그러면 애니미즘 요 13장에 보면은 여기서 수정쌤의 글에 이제 재미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자들을 땅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행. 야,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정말 재밌죠. 지금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 거기를 통과하면은 저 편에 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입구 앞에서 거기가 터널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센과 치히로의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멍의 모티프를 가장 잘 쓰는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1984, 제가 뭐, 그거 읽었네요. 그거 읽었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 작품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편집 같은 데도 구멍을 되게 많이 쓰시고, 어, 어디 들어갔다 나온다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있다니까. 이게 전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천당. 그 전천당이 마법의 과자가게인데 골목에 어디 뒤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상한 과자를 먹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그 타일러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요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저승으로 가는 입구가 있다는 생각을 되게 활성화하고 누군가는 거기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명이 스타일러식으로 고등화되면은 영웅이 갔다 오고 또 어떤 데서는 샤먼이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능력이 있어야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클리드적 세계에서 몇 시에 뭐 서울역 도착해 이런 거 말고 이게 해리포터도 있잖아요. 해리포터도 기차에서 그 벽인데 실은 구멍이잖아요. 그 아주 저는 이 13장 앞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여기가 이 세계가 아무리 깝깝해 보여도 구멍이 있다니까요. 요런 거.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카프카 소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구멍이라는 모티프를 쓰는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끔 답답한 골목길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바람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아무리 그 어떤 이념과 뭐 자본으로 잠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14장까지 읽으면은 두 세계가 있는데요. 두 세계가 굳이 말하면 평행세계죠. 평행세계. 평행세계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두 세계를 섞으면 안 돼요. 이 두 세계는 불연속합니다. 그 느낌이 오시죠? 13장, 14장에서 앞부분에 죽으면 저기 가는데 왕도 저쪽에서 왕이 된다 이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의례적으로 그 왕이 이 세계로 못 돌아오게 하는 장치를 씁니다. 요는 평행한데 그러니까 연속하지 않고 불연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먹으면 너 이리로 못 돌아와 이러잖아요. 그리고 재밌죠. 먹는다는 모티프 계속 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저기도 여기도 먹어야 살고 기쁜 건 이런 거 이런 게 같더라 그래도 완전히 불연속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 애니메이션. 이런 세계관의 효과가 뭘까? 그리고 그 센과 치히로의 끝에서 뒤돌아보지 마 하잖아요. 요거는 그 모든 동화의 법칙이죠.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뒤돌아보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데, 이 두 세계가 불연속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동화를 읽을 때, 그 미야자와 겐지도 숲에 들어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은 숲과 마을을 평행세계로 놓고, 미야자와 겐지는 숲 쪽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근데 그 13장, 14장에 타일러의 10편 14장에 저 편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는 아니라고 타일러가 강조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 13장 끝은 야생의 저승관에는 심판자가 없다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두 세계가 평행한데 그 평행하고 훨씬 더 힘이 센 것은 저쪽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심판자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힘이 세냐 이런 차이가 진행되면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센과 치히로 같은 경우도 저쪽에는 신들이 쉬고 뭐 신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주의를 하는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도입부에 좀 더 가면은 그래서 입구가 있다라고 하는 요 수정쌤의 글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고 물체적이다.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개념적으로 영웅이 한번 갔다 온 애잖아요. 이게 한 번 갔다 온 게 중요해. 그 신은 불멸하고 인간은 필멸하는데 영웅은 한 번 갔다 오는 존재입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 갔다 오는 애는 아주 그 많이 쓰여지는 모티프고 1번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길가메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그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다 오고 중세의 단테가 그래서 줄루족의 단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괴테의 파우스트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다는 경험 자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동서양 문화 전체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 이런 거를 해석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한다. 그 여행이네요, 여행. 갔다 돌아온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82쪽을 이제 책으로 가서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 그 타일러 선생님이 머리와 이 정보 정리 능력은, 대단하시다. 야메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앱도 없던 시절에 본인이 공책에 그려가시면서 이거를 다 정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지의 망령들은 극서쪽 곳, 절벽, 숲이 있는 고요, 엄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장소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신성하고 낯선 느낌을 갖는다일 수도 있고, 신성하고 낯선 느낌을 갖다 보니까 공간에서 그걸 찾는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공간이 이렇게 평면적이지가 않고 성과 속이 막 이렇게 하면 우퉁우퉁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떠오른 거지만 그 나카자와 시니치가 쓴 예술인류학이라는 책에 중세의 도시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중세의 서양 도시도 시장 한가운데 교회를 놓는다라는 걸 분석한 그 책도 있고 그거를 나카자 신치가 분석을 했는데요. 도시 문화도 늘 성소를 이렇게 공공장소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 벽화도 그렇게 외진데에 있지가 않고. 근데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성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기는 패티시즘인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스러운 동굴이 따로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왠지 기분이, 그러니까 공간을 똑같은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좀 경건하게 저기 가면 좀 느슨하게 이런 방식으로 느껴질 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팽창이 됐다가 흐르다가 굳었다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굴 계곡 이래가지고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굴에 떨어지는 토토로도 굴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디 뭐 떨어진다 이런 거가 재미가 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18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한테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많은 사례가 있고, 마지막에, 강을 건널 나룻배를 보내달라고 큰 소리로 요청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일러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불연속한다.
그러니까 불연속한다는 게, 어, 거의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건 같은데, 그 세계에서의 경험과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그 세계의 가치가 다른 세계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불연속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은 못 돌아오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의 법칙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뭘 먹으면 이쪽에 왜 그런 전설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봐서 돌이 된다든지, 잘못 먹어가지고 1년에 반은, 저 위에 살지만 반은 계속 여기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불연속하는데요. 불연속을 잇는 장치로 계곡, 동굴이 있고, 다른 하나가 강입니다, 강. 타일러는 물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여기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강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강에 대한 강조를 부여해서 설명은 안 하셨는데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 강이 기본적으로 두세 개를 나누고 있고, 강을 건너간 데를 선생님들 메테강 이런 거 우리 쓰지 않습니까? 망각의 강. 이제 이 강에 대해서 여기 그 184쪽에 어떤 참고 문헌을 써둬야 되냐면 이바니리치의 H2O와 망각의 강이라는 제 제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H2O가 들어가고 망각의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의 그 한 챕터로 망각의 강에 대해서 쓰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표시를 해둘까요? 거기서 이제 이반일치가 설명하는 건 이런데요. 요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으면 그 강을 건너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이게 유럽 신화에 되게 많대요.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자기가 경험한 모든 걸 그 강에 두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은 모든 죽은 자들의 기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 신이 문에 모시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시인은 그 강에 잠깐, 그 강물을 잠깐 마시는 자예요. 살아있는 이 시인은. 왜냐면 그 강물은 또 물체적인 거여서 전 세계를 흘러다녀. 그런 그 분석을 이반일치가 앞부분에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요 중간에 그 강에 흠뻑 빠진 시인과 예언자가 숙취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취한다고. 우리 읽은 타일러 책에도 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세계를 오고 갈 때 동굴 터널 있고 강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포뇨가 통과하는 터널이 약간 축축한 터널이네요.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 이제 그 원시적인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 쌤의 과제로 가면은 태양신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태양신화가 재밌는데요. 이런 만물의 영에 대한 생각을 자연을 관찰하면서 얻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할 바는 이것도 북반구 얘기 아닌가? 아니, 남반구도 해가 서쪽으로, 남반구의 서쪽은 어디야? 그렇지. 남반구도 서쪽으로 지겠지. 서쪽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구는 둥근데 우리가 그냥 가정하는, 맞죠? 제가 바본가? 태양을 지는 쪽으로 서쪽으로 한 그렇죠. 그렇죠. 남이나 네. 북이나 태양이 지는 대로 서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점마다 서가 다 다른 거지. 그런데 그거를 보고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간다 뭐 넘어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영개념이 타일러의 부분에는 이게 자연 관찰적이다. 자연하게 기반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천 전공리 아니면 뭐 한반도도 마찬가지인데 풍경을 보고 신화를 만드는 게, 그냥 재밌자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자연학적으로 충분히 관찰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태양신화, 일몰신화 있는데요. 일몰이 문제가 되는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냥에 있어서 일몰의 의미와 농경에 있어서 일몰의 의미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재배를 하는 자에게 해가 다시 뜨는 것과 그 사냥꾼에게 채집자에게 해가 다시 뜨는 게 같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태양 신화를 주로 쓰는 데는 농경과 주기성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면, 왜냐면 사냥은 여러 개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곰만 잡을 리가 없고 곰, 쥐, 사슴, 개 다 가능하면은 어떤 거는 해가 뜰 때, 어떤 거는 해가 질 때 경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채집을 한다 그래도 여름에는 이거 줍고 가을에는 저거 주우면 되기 때문에 가을이 큰 의미 부여가 될까?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태양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실은 국가 신화가 올라오는 데를 보통 태양 신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뭐, 남미의 페루, 뭐, 잉카, 뭐 다, 아즈텍 다 태양 신화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농경이 많이 들어가야 태양 신화를 쓰나? 이런 이제 방법적 가설인데요. 그리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신화냐, 동물 신화냐? 그래서 태양이 이제 관찰했다고, 그 다음에 저승에 대해서는 수정 쌤이 정리를 해주시고, 옥현 쌤 앞부분에도 있는데요. 저승이 아, 일단 저승 가기 전에 192쪽에 보면은, 192쪽이 재밌는 거지. 거기서 뭐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거. 거기서 뭘 잘못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셋째 줄에 죽은 자들이 제공해준 음식은 건드리지 마라. 요런 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뭘 못 가까워가지고 속상하다고 각주 25. 요게 동그라미 쳐볼 필요가 있고, 다른 신화를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좀, 어, 아니, 너무 재밌더라. 미야자키 하야오는 에드워드 타일러의 이 책을 읽으셨을까? 그럴 리가 없고, 그분이 그림 그리시느라 바쁘시니까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영화를 만든 다큐멘터리에 자기 뚜껑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들어가면 거기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뚜껑이 열리는 게 너무 심해지면은 현실 세계로 못 돌아와.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큐의 스즈키 도시오라는 프로듀서가 하울을 만드실 때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현실에서 지우개 못 찾고, 뭐, 받은 전화 까먹으시고, 뭐 이런 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우리 그때 세미나 할 때 옥현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옥현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중첩시켜가지고, 무슨 일인지 독자가 잘 못 따라가겠다라고, 그때, 딱 요런, 옥현쌤이 요런 뉘앙스였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이렇게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런 장면 같은 게 그냥 막 오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각주 25번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갔다 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있었습니다. 195쪽에 그 이름 같은 애 영혼이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재밌죠? 이름이 같아가지고 얘가 죽을 애인데 그 일이 잘못 꼬인 거 있잖아요. 영혼이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요런 거를 인류학 자료 보면은 인류학자가 이제 남미 가가지고 어느 부족의 아들이 됐어. 아니면 뭐 그럴 때 이름을 비슷한 자기 원래 쓰던 이름이랑 비슷한 이름 쓰는 애와 영혼을 공유한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내 남편 이름이랑 네 본래 이름이랑 되게 같네?
그럼 네가 내 남편 해라. 막 이런 농담말 이런 게 그 영혼이 이름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되니까 이름 같은 게 되게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 생김이 닮은 게 아니고 이게 이름은 되게 관념인데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여행 관련돼서 저도 되게 돌아온다? 그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갔나, 죽은 네. 자들이. 이 집을 다시 구나.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찾으면서 또 목적지가 있어서 뭐 여행을 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돌아온다는 저도 키워드가 저번 미야자겐지부터 조금 생각해보고 싶은 키워드여가지고 계속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돌아오죠. 근데 죽으면 돌아오면 안 돼. 살아있을 때는 갔다 와야 되는데, 죽어서는 돌아오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연하쌤 그 음. 14장에 이게 일반론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건너간 애들은 돌아올 때 되게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랑 포함해가지고 같이 가볼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기현쌤은 어떠십니까? 음, 음, 불연속한 세계가 그 세계를 상상한다는 게 뭘까라고 그 질문을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주셨던 해리포터가 그런 느낌 그런 거는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지금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불연속이도 자시고 지금 보이는 것도 못 본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 보이는 것도 잘 못 보고 지나친다는 느낌도 들고 불연속하는 세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여있지 않고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게 아무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네,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불연속 하는데 내 몸에 들어온 영혼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를 이제 건너가서 또 미션이 있어. 거기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서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길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도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연속하다는 게 뭔가에 떠오르는 상념을 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책임을 여기서 일이 잘 안 끝나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나의 미션이라든가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이래서 그 이제 타일러도 해석하는 것처럼 윤회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종교적으로 발달시키게 되는 그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그런데 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물과 계속 관계하는 일이랄까? 해숙 쌤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 이런 불연속의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약간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약간 이것들이 약간 입구를 못 찾겠어요. 지금 예, 그 아, 수정쌤이 말한 이게 지금 다 뭔가 그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와중에 어딘가를 딱 접속을 해야 되는데 약간 입구를 못 찾고 있는 저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책이. 예, 약간, 네네. 그거는 당연합니다. 이 책이 너무 많은 이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세를 부여해서 따라가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음, 그, 그렇고. 근데 팁은 뭐냐면 챕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친절하게도 요런 내용이 있다잖아요.
네. 그것만 딱 보면서 음, 이제 생각거리를 붙잡아 가지고 네. 챕터에 들어가서는 관계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방법을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13장 같은 경우에는 여행, 이렇게, 그리고 이 챕터를 시작할 때가 여행, 이렇게 되고, 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행은 도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음, 뭐랄까, 어, 죄와 벌을 따지는 여행이 아니다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달까? 그 저승에 가서 저편에 여행을 해도 뭐 요렇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이 그럼 입구를 어떻게 찾지? 그런 음, 생각했었는데 어, 뭐, 뭐, 살거나 경험할 때 되게 막혔어, 갇혔어, 답답해, 지루해 할 때가 입구를 찾고 있는 것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입구를 어떻게 찾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동화해서 얻자. 아, 예. 카프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갑하다라고 하면 거의 다 됐어. 갑갑하다, 카프카라는 그 소설가는 갑갑하다라는 걸 느끼는 자가 입구를 찾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갑갑함을 못 느끼면 입구가 있어도 입구인 줄을 몰라, 이렇게. 요 느낌이 역시 지금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무 답답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식론적으로 답답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 지각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다음이 이렇게 예감이 되고 다음이 상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면은 갑갑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갇힌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가 전부야 이러는 건 갇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느낌을 언제 오느냐. 이게 공허 앞에서 서성인 자에게 이렇게 카프카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루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는 다른 게 욕망이 시작된 자에게 뭐 요런 것 제가 그 설정 그러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있다는 게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주- 음, 13장의 사후의 저승에 대한 이야기라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어디서 살아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라서 네네. 죽은 자의 살아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 연구하는 것이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 좋네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킬 거 지키고, 뭐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친구 있어야 되고, 먹을 거 구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 카프카가 쓴 소설 중에 도련한 출발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불연속한 세계관을 넘나들 때, 그 주인공이 자기만 듣거든요. 멀리서 부는 트럼펫 소리를. 어떤 사람은 그게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나 갈래. 나 지금부터 여행할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양식도 없고 옷도 없어. 그랬더니, 그게 뭐가 필요하니?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요런 저편에서 사는 방식이, 이 편에서 사는 방식이랑 같을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그 불연속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거기 가는 건 끝없는 여행이다. 그래서 최고다. 이런 거랄까. 어, 카프카가 많이 생각나는 하루인 것은 왜인지. 하여튼 이런 거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가져가지 않을 때. 이런 재미.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그 전천당이라는 동화도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늘 어떤 문제가 있는 주인공 앞에 골목이 나타나요. 이야기가 골목이 있고 아무나 걸려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언니 오빠랑 싸우는 애가 앞부분에 조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진 자에게, 느끼는 자에게 걸려드는 어떤 것은 바로 입고가 되죠. 여기서 핵심은 그 터널을, 입구를 찾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나 입구가 된다. 이런 게 아닐까도 싶네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으면 왜 우린 동화를 만나게 됐을까? 이게 우리에게 입고이기 때문이지. 근데 꼭 동화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입고가 도처에 있다라는 말,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유리쌤 또 어떠십니까? 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좋다. 아, 더 뭐가 필요할까, 진짜. 입고가 나타났는데. 아, 좋지, 뭐. 거기서 뭘 겪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죠. 그냥 여기가 아니라고 그것만으로도 아 좋다. 그렇다고 여기가 틀린 거라서가 아니야. 그냥 요런 정서 이게 허무주의랄까 이런 거와 우리가 맞서는 삶의 어떤 태도, 경쾌한 태도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야. 틀려서가 아니야. 뭔가 또 있을지 몰라. 근데 거기도 제법 어렵고 힘들 거야.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속 되면서도 도처의 꿀을 가진 세계에 대해서 동화적 상상력은,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왜 그 안데르센하고 무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제 사고의 계기 중에 그 동화를 쓰는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작가의 자서전이나 전기 같은 걸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감수성과 세계관이 약간 입구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잘 짜면 근데 아주 두껍더라고요. 이게 또, 물론 자서전이 기본적으로 뚱뚱하게 일생을 쓴 거니까. 근데 암데르센 자서전도 엄청나게 두껍고, 그리고 그 삐삐롱 스타킹 있지 않습니까? 베키나 작가가 상 받은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이름도 어려운 그 다 북부 쪽에 계신데요. 그분의 자서전 그 제목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앤 몽고메리의 자서전이랄까 몽고메리 자서전도 그건 두껍지는 않는데요. 그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런 그 현대인들 중에 구멍과 입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의 현대적 삶 이런 거 아니면 뭐 작가적 이력 여행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책을 보셨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케이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아니, 좋다. 그리고 네네. 뭐 좀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인구를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네네네. 네, 그것도 그런 너무 생각이 좋네요. 그 갇혔다라는 게 얼마나 막힌 상태입니까? 근데 거기에 딱 이르게 됐다는 거를 카프카는 아 축하한다고 다 왔다고 이제 이 당신의 벽에 이게 제가 어떤 구절을 해석한 거여서 이런 문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까지 거의 다 왔다고 이런 말 너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과 판단인 걸가는 거를 저승 개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일러는 이 저승이 예를 들면 거기가 훨씬 더 부자야. 먹을 게 많아.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힘세고 악한 애도 많아. 이런 식으로 좀 더 풍요로운 걸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뒷부분의 핵심은 그 저승 이게 지속교리, 응보교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속교리, 응보교리. 그런데 제가 읽었을 때는 214쪽입니다. 214쪽에 선생님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밑에서 셋째 줄에 그런데 고등 문명의 종교들에서 그토록 친숙하게 나타나는 불타는 심연으로서의 지옥 개념이 야만인의 생각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보를 받죠. 여기서 잘하면 거기서도 이제 좀 살만한 그런 예도 있고 여기서 못한 애들은 또 거기서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그러더라 그래도 그쪽 세계 전체를 지옥처럼 동시에
그 지옥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천상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아주 강하게 쓰면은 그런 식으로 이분화되어 있지는 않다. 거기는 좀 더 풍요로운데 풍요롭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악마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도 그 안에 아주 뭐 드글드글드글 한다는 의미에서의 전체적 풍요라는 점에서 현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굳이 말하자면 더 살만하달까? 더 생기롭달까? 악마도 괴물도 거기서 아주 그냥 액티브하니까 그래서 요게 214쪽에 제가 생각한 그 논점 포인트입니다. 여긴 선악의 저편이죠. 선악의 저편.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과 함께 니체의 선악의 저편을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제대로 읽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진짜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여기서의 선악은 뭘까? 이게 과제에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의 정의는 뭘까? 이런 질문. 어, 발표를 제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월간 나로 7월호 첫 주 금요일 저녁에 의해서 그 애니미즘에서의 정의를 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타일러를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 제가 가져갈 논점 중에 한 이제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옥현쌤 얘기도 좋네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게 심판자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그르쳤어.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은 애니미즘을 아주 특정 종교 방식으로 각색했을 때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영혼 개념에서 영들은 몸체를 떠나고 나서 또 다른 몸을 갖기도 하고 저쪽에서 또 뭐 살아가기도 하는데 벌을 받는다든지 혼난다든지 이래 좋죠. 그 죄의식이 별로 없는 세계관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오케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더 좋다. 그래서 또 가자. 어, 죄의식이 없다. 그리고 215쪽에 요 215쪽이 또 접어둬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접어가지고 이제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조상들과 주술사들이 아까 그 오케생 하신 부분에 몸에 물감을 칠하고 깃을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글에 샤머니즘 치고 샤먼을 치면 이상한 옷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옷이 현대인의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거나 걸쳐 입어가지고 깨재재해 보입니다. 지금 그거 참 어려워. 이런 책을 읽어도 그걸 보면 아, 이제 빨래를 안 하시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소리를 내는 도구를 되게 많이 씁니다. 딸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만신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애니미즘이 그 소리가 그래서 쇠붙이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샤먼들이. 그러니까, 오케이, 선생님, 깃털이 날리는 것도 중요한데, 쇠붙이, 그래서 나카자와 시니치는 락커가 찡박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샤먼이 못된 애들의 바락 같은 거라고. 그 그러니까 대중음악가 있잖아요. 그게 그 나카자 신치 같은 인류학자는 어떻게 저 노래로 저 많은 관중을 흡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딴 데로 보내잖아요.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그 락커가 가진 옷 중에 그 쇠 이런 거 어디서 왔을까? 그냥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쇠 붙이고 막 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도를 즐긴다기보다 이렇게 해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옷 이런 게 있는데요. 핵심은 여기는 이렇게 옷을 꾸미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그 딸랑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냥 우리 돌아다니면서 보는 무슨 전시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딸랑이 이런 게 그리고 이거는 레비스트루스의 신화학이라는 책에도 씁니다. 딸랑이가 정교한 소리죠. 정교한 소리. 신을 부르는 소리고 쇳소리인데 이거 말고
그 중세의 사육제, 그러니까 그 소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란을 시키는 목적,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중요하다, 그걸 꾸민다, 이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222쪽에 요 이제 그 지옥 개념 222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3쪽에 저승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223쪽부터 시작이 되는 게 저승은 이승의 반향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울린다. 이승의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저승은 이승의 보상이다. 지금 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5쪽에 그러더라, 뭐 어떤 경우도 저승이 이승보다 225쪽 밑에 둘째 줄 사냥거리가 풍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더 좀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참 우리 시대랑 다른 거. 우리 시대는 아예 뭐 없고, 안 좋은 일이고, 이렇게 가고, 225, 226쪽은 요 모델은 수련 모델 같은데요. 사냥감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원히 여름이야. 겨울이 없어. 넘쳐나는 그렇게 하고 감각적으로도 풍요롭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정의가 239쪽에 보면은 악한 영, 착한 영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 중에 그런 애가 있고 어, 그게 재미가 있는 부분이 이 240쪽부터 용기 있는 영혼, 덕 있는 영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중에 그 다음에 241쪽에 이게 전쟁 영웅인데요. 전쟁을 하는 것도 영웅이 이렇게 시켜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쓰면서 242쪽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선한 자들이란 훌륭한 전사들과 사냥꾼들이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개념을 쓰는 게 되게 힘이 적극적으로 충돌하는 거여가지고 영혼이 평화를 모르죠, 평화를. 영혼 되게 다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읽어가다 보면 저의 느낌에는 영혼이 되게 이렇게 활발해. 자꾸 충돌해. 근데 막 싸우게 돼.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것도 우리는 웬만하면 안 싸우고 좀 화해를 하고 친구끼리는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눈다라는 게 재밌죠. 사실은 같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 싸우고 여기서 242쪽에 이게 왜 이렇게 싸우거나 투쟁하는 감각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반 일리치의 그 이반 일리치 그다음에 월터 옹이 쓰는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보면 무문자 사회에서의 기본적 감수성이 되게 이렇게 잘 싸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그때 그 얘는 시장의 예였는데요. 어? 뭐, 어떤 말도 다 명령어 공격어로 받아들이는 그 사파 같은 게 흥정. 그래서, 일단, 아니, 그냥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500원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런데 가서는 여기서 그런데라는 게 이렇게 가격표가 정해지지 않은데 이런데 자기 맨몸으로 나서는 데서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 하여튼 겨뤄보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영의 활발한 그 요게 242쪽의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감수성 자체가 되게 뭐 활발하달까? 생기롭달까?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는 건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야, 너 뭐? 그래서 왜?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요 어떤 느낌이랄까, 유리쌤? 네. 가부야 공주에 나오는 달 세계가 어떤 걸까가 계속 여운이 아, 남았는데, 맞아요. 왜냐면 그 당시엔 전 정반대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조금 지금 막 떠올라요.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딪히고 이렇게 이제 활기가 이렇게 있는 방식으로 어,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거. 근데 달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달은 아무 일이 없다. 그 표정이랄까, 색감이랄까. 물론 아무 일이 없는 상태의 어떤 그 좋음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영들의 투쟁, 그 다음에, 어, 그, 그래서 뒷부분에 이 243쪽도 그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부도덕한 행위, 저 세상에서 심판 안 받는다. 뭐, 요런 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아까 옥 선생님 그 말씀도 좋네요. 뭐, 나쁜 일이랄까? 안 좋은 일이랄까? 이런 게 도대체 누구 입장에서 봐야 그게 안 좋은 일이구나. 그 누구가 심판자일 수 있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저승은 고통의 장소와 기쁨의 영역, 이게 다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4쪽도 나오고, 심판 도덕, 이게 246 이렇게 넘어가면 다 고등 종교, 소위 고등 종교, 힌두교, 기독교, 여기서 올라오는 거다. 그 다음에 249쪽도 위에서, 249 위에서 넷째 줄, 어떠한 도덕적 의미가 없다. 그 248쪽의 두 번째 문단도 이게 원시적 차원에서는 언제 신학적 교리가 발생했는가 알 수 없다. 이게 알 수 없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안 만들었다. 그렇게 심판하는 교리로 애니미즘을 이 야생에서는 안 끌고 가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자연의 심판자가 없기 때문이죠. 곰이 개구리를 심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인간을 심판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삶의 지평이 다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니까. 그래서 동화에 동식물이 들어오는 게 선악의 저편이지, 선악의. 그런데 어떤 지켜야 될 공리가 있다는 것을 미야자와 겐지가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 도덕이 아니다. 13장이 끝나지를 않네, 13장이. 진짜로 여기까지 10장이 끝나고 쉬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정리죠. 도덕이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쉬어볼까요? 도덕이 아니라니까.